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지금 교수로 있고 또 한국의 벤처 산업을 처음 시작했던 이민화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요즘 얘기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그러면은 전기기관에 의한 기계혁명부터 시작됐고 이어서 이것이 전기혁명으로 이어지고 또 인터넷혁명으로 이어진 1, 2, 3차 혁명이 있었다고 이해를 하고 있죠. 그렇게 듣고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알파고 소위 인공지능에 의한 혁명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아직 4차 산업혁명은 안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3차 혁명의 연장일 뿐이다. 그런 관점에서 정말 4차 혁명이 오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현상들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기술들이 일반에게 그대로 개방되고 있어요. 우리 알고 있는 알파고의 그 소스 코드들, 그 프로그램들, 구글이라는 회사는 그 소프트웨어를 자기의 비밀로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들과 다 같이 공개하고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밀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차세대 자동차라는 전기자동차, 테슬라라는 회사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특허를 다 개방해버렸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이란 것은 나 혼자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럿이 공유를 해버린 거예요. 뭔가 달라지고 있죠. 또 하나 우리가 보면은 조선 해운 굉장히 어렵다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전 세계 무역량이 줄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줄고 있을까요? 이 거대한 변화가 오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원재료를 사다가 개발도상국, 인건비가 싼 데서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지에 갖고 가는 삼각, 사각 무역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는 원재료를 소비지, 선진국에 직접 갖고 가서 공장을 선진국에서 직접 생산하게 됩니다. 무역량이 줄고 있어요. 또 우리 거대한 변화를 보면은 돈을 우리가 빌리면은 이자를 물죠. 자, 그 이자가 돈 안 빌려봤군요. 예, 그 이자란 것이 돈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그 이자가 마이너스라면 어떤 걸까요? 이 이자가 마이너스가 되는 사회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일본, 스위스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거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보스 포럼, 소위 세계 경제 포럼에서 금년 1월 달에 많은 토의를 했어요. 과연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오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 그러면 두 가지 단어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다. 연결과 지능. 그리고 이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벨로시티, 굉장히 넓게 스코프, 굉장히 강하게 임팩트 이렇게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연결과 지능이란 얘기는 요즘 처음 들어보는 건가요? 우리 옛날부터 들어보지 않았어요? 다 들어봤죠? 그렇게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아직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그림이 완벽히 그려지지 않았어요. 제가 다보스 포럼 의장님하고
KBS에서 1시간 동안 같이 대화도 하고 강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과연 4차 산업혁명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답은 이겁니다. 아직까지 미정의 상태다. 즉,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위해서 한번 4차 산업혁명이란 이런 것이다 한번 정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지금 코끼리를 보면서 우리가 코끼리 다리 만지면은 코끼리 전체를 못 보는 거죠. 똑같은 것이 우리가 개별적인 기술 입장에서 볼 때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하면은 코끼리 다리 만지는 거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하나 이해해서 4차 산업혁명 이해한다? 아니란 얘기예요. 사물 인터넷 아니란 얘기입니다. 산업 인터넷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냐? 그 이해의 근본은 뭐냐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오프라인 세상과 또 가상의 온라인 세상 두 개의 세상이 융합하는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융합하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산업혁명을 다시 한번 제가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기계혁명이라는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1차 산업혁명은 오프라인의 현실 세계에 양적인 물질 공급을 확대한 혁명입니다. 그게 면직물을 공급하고 그리고 더 많은 집들을 공급하고 이 의식주의 혁명을 넘어서 그 다음 2차 산업혁명은 여기에 양적인 확산을 했어요. 질적인 확산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탁기, 냉장고 없어도 살아요. 있으면 편리하죠. 이 전기혁명이 이런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역시 1차, 2차 혁명은 우리에게 현실 세계의 물질과 서비스를 풍요롭게 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3차 혁명은 뭐냐? 과거에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냈어요. 이래서 소위 정보혁명이 온라인 세상이라는 세상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대략 좀 감이 잡히죠? 4차 혁명은 뭘까요? 이 두 개의 세상이 융합되고 합쳐지는 혁명입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세상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오프라인의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졌죠? 자, 물질은 복제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소유가 중요한 권력이고 자산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물건을 사죠. 그런데 이 온라인의 세상에서는 우리가 소위 정보로 만들어져 있고 정보는 복제가 쉽죠. 그러니까 소유를 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소녀시대를 오프라인에서는 함부로 부를 수가 없지만은 온라인 세상에서는 유튜브만 열면은 불러올 수가 있어요. 나만 부르나요? 모든 사람이 부를 수 있죠. 이것이 공유의 세상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산이 권력이 아니고 남들과 많이 나누는 것, 이것이 관계입니다. 관계가 권력이 되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세상이 어떻게 융합하죠? 물질을 정보, 데이터로 바꿔야죠. 또 데이터를 물질로 바꿔야죠. 바로 여기에 디지털화 기술과 아날로그화 기술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사물 인터넷 이런 것은 대표적인 디지털화 기술, 물질을 데이터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D 프린터 이런 것은 데이터를 물질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은 기술로 보면 부차적인 요소를 보는 겁니다. 기술은 두 개의 세상을 융합하는 요소일 뿐이다.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1차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란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혁명이다. 자, 쉽게 이해가 되나요? 아직도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전 세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잠깐만 보죠. 미국은 IT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독일은 설비 단말, 이런 현장을 중심으로, 일본은 로봇을 중심으로,
또 중국은 정부가 중심이 돼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명을 이끌고 가는 대표적인 데가 독일이죠. 자, 독일은 2012년도에 독일을 대표하는 3대 기업 시멘스, 보쉬, 세비 이 인더스트리 4.0 워킹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년 후에 뭐를 만들어냈느냐?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인더스트리 4.0의 플랫폼을 발표합니다. 거기 있는 것들이 제가 읽어드리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모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아직은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비록 늦게 출발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가장 열심히 컨설팅하고 있는 회사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에요. 여기서는 9개의 기둥, 9필러, 9개의 기둥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하겠다. 이 모델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바탕으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우리가 이 시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빨리 앞장서면은 세계를 앞서갈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머뭇거리고 주저하게 되면은 19세기 말에 우리가 쇄국 정책에 의해서 결국 한일 합방을 당한 이런 치욕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을 보도록 하죠.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1953년도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불과 50년 만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남들이 200년 걸린 1, 2차 산업혁명을 우리는 불과 30년 만에 따라잡았어요. 바로 한강의 기적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한강의 기적을 만든 대한민국이 요즘 어떻게 되고 있느냐? 요즘 경제 성장률이 평균 이하예요. 전 세계 평균 이하입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는 전 세계 평균의 3배 성장하던 나라입니다. 우린 저성장 국가예요. 그리고 전 세계 경제 순위도 우리가 세계 11위에서 매년 미끄러지면서 26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오던 한강의 기적 가지고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 거냐? 이제 과거와 달리 남들을 추격하는 게 아니라 앞서가는 전략을 해야 되겠구나. 소위 탈추격 전략입니다. 이러한 탈추격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중요한 숙제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독일, 미국은 기술적인 문제만 풀면 되지만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탈추격 전략에 또 하나 우리가 굉장히 빨리 늙어가는 고령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우선 우리 이러한 전환 시대에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지난 20년 사이에 대한민국은 팔러가는 당나귀처럼 좌충우돌해왔어요. 자, 그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가 이 OECD에 진입하는 과정을 어떻게 했느냐. 전 세계가 놀란 비밀을 이런 거예요. 잘 살아보자. 어떻게 잘 살아볼 건데 미국, 일본이 한 거 열심히 따라가자. 누가 따라갈 건데 대기업이 앞장서자. 그러면은 중소기업은 갑을 구조를 가지고 뒤따라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낙오자예요. 그러니까 실패자는 응징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실한 인재를 키워왔어요. 수업 시간에 질문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욕먹습니다. 진도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답 위주의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정부는 이 우리 기업들이 갈 길을 정해주고 그 방향에 지원을 해주고 밖으로 못 나가도록 규제를 해왔습니다. 정부 후견주의입니다. 이게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이 방식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빈국에서 소위 OECD 부자 클럽에 가입하게 된 비결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출발했을 때 북한이 우리보다 3배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이 전략을 가지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죠.
근데 이 방식의 한계에 부딪히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를 동기부여시키는 게 돈이 아니에요. 이제 꿈인 거죠. 자, 꿈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선진국을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이 개척을 하는 데는 대기업,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야 돼요. 미래를 개척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는 이제 낙오자가 아니고 혁신가들입니다. 새로운 혁신을 하는 사람들이 실패를 하죠. 창업을 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공무원 들어간 사람들은 실패 안 하죠. 철밥통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 보러 갑니다. 왜? 창업, 벤처 창업했다가 실패하면은 신용불량자가 돼요. 그러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보다는 우리 안정된 공무원 생활이 좋다. 이래서 55만 대학 졸업생이 나오는 나라에 30만이 공무원 시험 보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소는 누가 키울 거냐 이거예요. 소를 키울 사람이 없죠. 대한민국이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는 국가가 돼야 됩니다. 그럼 청년들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제는 협력, 창의성 이런 걸 가진 친구들이 교육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창조교육으로 가야 돼요. 이제는 정부가 이끄는 게 아니라 민간이 자율적 경쟁을 해야 됩니다.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데 우리가 도전해야 되고, 근데 이 도전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보면은 프랑스가 초고령 국가까지 진입하는데 155년이 걸립니다. 우리는 어떠냐? 대한민국은 뭐든지 빨리 하죠. 그래서 늘는 것도 빨리 합니다. 우리 26년 전 세계 최고 빠른 기록입니다. 26년 만에 대한민국은 초고령 국가에 진입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죠.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고령화가 먼저 오게 된다면은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할 수 있을까?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령화가 몇 년 뒤에 온다고요? 10년 뒤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승부가 전 세계에 판가름 나는 것도 10년 뒤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 4차 산업혁명을 먼저 수행해야 됩니다. 이거를 먼저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고령화에 따르는 소위 일손 부족을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메워줄 수 있어요. 한국의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2026년까지 국가 총력전으로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서 4차 산업혁명을 완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물려받은 것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은 미래를 갖다 줄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산업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 창업, 그리고 일자리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도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성장은 전 세계 평균 이하로 떨어졌고 양극화는 과거보다 굉장히 벌어졌습니다. 소위 말한 저성장 양극화에 심지어는 이 계층 간의 이동이 사라지고 있는 고착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니까 청년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 다시 한번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도전해야 될 때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전을 위한 위기의 원인들을 보면은 국가 비전, 혁신 안전망, 그리고 분배 구조, 그리고 교육의 시대착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야 될 겁니다. 자, 그럼 한국의 대응 전략을 보도록 하죠. 자,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이 전체 대응 전략 중에서 우선 첫 번째 과학기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 세계에서는 소유가 원칙이라서 제가 소녀시대 불러오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상 세계에서는 지금 또 제가 틀어드릴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상이 융합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가치관의 충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버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80조의 기업 가치를 가진
거대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우버를 소위 소유의 관점, 물질 세계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소위 미국에서는 우버를 공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죠.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시각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뭐가 나타나고 있느냐? 세계적으로 거대 기업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혼돈에서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놓고 보면 우리는 현실과 가상 세계를 표시하는 용어들이 다 달라요. 인문학자들은 아날로그, 디지털. 그 다음에 우리 공학도들은 사물과 데이터. 그리고 경영학자들은 제품과 서비스. 산업공학도들은 피지컬 스페이스, 사이버 스페이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오프라인, 온라인이 가장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이것이 융합하는 영역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거대 기업들이 나타납니다. 1조 기업 가치가 넘는 창업 기업들, 스타트업들을 우리가 유니콘이라고 불러요. 이 유니콘들이 전부 다 이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한번 보면은 현실 세계를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시간, 공간, 인간 세 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소위 천지인이죠. 이 천지인으로 세상을 나타내면은 이 세상의 천지인의 데이터를 가상세계로 옮겨놓으면은 현실과 동일한 또 하나의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제가 미치오 카쿠의 책 이름을 따와서 평행우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1대1 대응돼 있으면 뭐가 좋으냐? 제가 현실 세계에서는 편집 복제가 안 된다고 했죠. 가상 세계는 편집 복제가 되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뜯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뜯어붙여가지고 최적의 답을 내가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시간을 예측하고 공간을 맞춰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제가 서울서 여기까지 올 때 내비게이터를 킵니다. 그러면 내비게이터가 저한테 알려줍니다. 너 몇 시에 도착할 거야. 그리고 지금 제일 좋은 길은 이 도로야. 즉 시간을 예측하고 공간을 맞춰줍니다. 시간을 예측하고 공간을 맞춰주니까 저는 과거하고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도착 예정 시간을 알 수 있으니까 제 시간을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최적의 길을 향해서 가니까 에너지 소모를 줄이게 돼요. 서울 시내에서는 도로 교통 체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서울 시내 도로 체증 절감 효과만 놓고 보더라도 1조 5천억이란 수치가 나옵니다. 거기에 개인적인 시간, 다른 요소를 다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비용 절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교통에서만 가능할까요? 우리 학교는 안 될까요? 병원은 안 될까요? 공장은 안 될까요? 이론적으로 똑같습니다. 점과 선으로 만들어진 그래프 이론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두 개의 세계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 이게 확대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왜 지금까지 안 했을까? 들어가는 비용하고 나오는 효과의 문제죠. 옛날에는 내비게이터 만드는 게 돈이 많이 들어요. 지도 만들어야죠. 그리고 지도 위에다가 자동차 위치를 다 갖다 놔야죠. 거기다 교통 신호 다 옮겨와야죠. 근데 지금은 그게 거의 비용이 없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수집된 데이터를 다시 이것을 저장하는 데 비용이 옛날보다 1억 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처리하는 CPU의 속도는 100만 배가 빨라지고 동시에 1000개가 돌아가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로 거의 가격이 제로로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비게이터와 같은 최적화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이 가는 길입니다. 다시 우리가 문제를 보면 이렇죠.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혁명이다. 어떻게 하느냐?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4단계. 자, 1단계는 현실 세계에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사물 인터넷, 생체 인터넷 이런 데서 수집을 해요. 수집한 데이터를
가상세계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쌓인 것을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이 빅데이터를, 어마어마한 교통정보 데이터를 알파고를 불러가지고 인공지능 보고 풀라고 그러면은 이 알파고가 그걸 풀어가지고 우리한테 너는 도착 예정 시간이 얼마야? 어느 길로 가는 게 좋아? 알려줍니다. 그러면 저는 시간을 절약하고 도시는 체증이 줄어들고 국가는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최적화가 이루어지죠. 이 4단계예요. 1. 데이터 수집. 2. 데이터 저장. 3. 인공지능 분석. 4. 최적화. 이 4단계를 거쳐가지고 이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보세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사물 인터넷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코끼리 앞다리의 오른쪽 다리를 만진 겁니다. 웨어러블로 이해하면 왼쪽 다리를 만진 거예요. 클라우드로 이해하면 머리통을 만진 겁니다. 인공지능을 이해하면 뇌수를 만든 겁니다. 전부 다가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이 이렇게 융합하는 혁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4단계로 융합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융합 과정에서 디바이스, 우리 제품이 서비스와 데이터를 통해서 연결된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서비스와 데이터가 합쳐지는 과정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을 소개해드리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호텔 체인이 어디죠?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는 호텔방이 몇 개나 있죠? 전 세계에 몇 개나 있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한 개도 없죠. 한 개도 없는데 제일 큰 호텔 체인이에요. 에어비앤비의 기업 가치가 30조가 넘는데 이것은 인터컨티넨탈 또 힐튼 이런 데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친구들이 어마어마한 호텔을 갖고 있는 친구보다 더 부자인 거예요.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그 기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면 이렇죠. 캐터필러는 중장비 만드는 회사예요. 캐터필러가 고객들을 위해서 뭐를 해드리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고장 안 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돈을 벌 수 있죠. 그래서 고장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애프터 서비스를 굉장히 강화했어요. 그래도 역시 고장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고장 나기 전에 고치자는 겁니다. 그게 말이 돼요? 되죠. 우리 내비게이터는 내가 도착하기 전에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1단계 모든 중장비에서 사물 인터넷이 데이터를 수집한다. 2단계 수집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빅데이터로 쌓아놓는다. 3단계 소위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이 그거를 분석한다. 4단계 이를 통해서 현실을 최적화해서 예측하는 거예요. 오른쪽 바퀴 지금 고장 안 났지만 바꿔라. 그 다음에 배터리 지금 바꿔라.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장비의 다운타임을 10분의 1로 줄이게 됩니다. 이러니까 캐터필러의 중장비를 산 사람들은 수익성이 올라가는 거죠. 현실이 최적화되는 겁니다. 우리 공장을 한번 볼까요? 공장은 시멘스의 스마트 공장. 현실의 공장과 1:1 대응되는 가상의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현실의 공장에서 사물 인터넷이 데이터를 수집한다. 1단계. 수집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빅데이터로 쌓아놓는다. 2단계. 그리고 인공지능이 분석한다. 3단계. 뭐가 되느냐. 그 잘 관리되는 시멘스의 공장에서 다시 불량률이 40분의 1로 줄고 에너지가 30%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온갖 기술이 다 집약된 시멘스의 공장에서 다시 한번 분량이 40분의 1로 줄고 에너지가 30% 줄었어요. 심지어는 신제품 출하 기간이 반으로 줄었어요. 이러니까 전 세계가 이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가 2001년부터 2011년